합참은 북한이 엊그제 쏜 군사 정찰 위성 만리경 1호가 우주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우리 정부는 9.19 군사 합의에서 비행금지 구역 조항을 일시 효력 정지를 한 바 있지요. 관련해서 북한이 오늘 앞으로 남북 군사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면서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각 회복한다. 이렇게 밝히고 나섰습니다.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 상황이 재현되는 것은 아니냐 상당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 협상이 사실상 진퇴양난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최근 시민사회는 선거법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가요? 그렇죠. 방송에서는 그렇고 우리가. 예, 방송에서는 또 우리가 이렇게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뭐 이러저러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 이태호 위원장께서는 평생 시민운동, 평생 사회운동을, 평생 평화운동을 해오셨어요. 제가 생각보다 젊습니다. 평생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주시고요. 아니 뭐 생각보다 젊긴 하지만 그래도 그밖에 딴 일을 한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겁니다. 뭐 정치에 기웃하지 않고 정치권에 기웃거리지 않고 평생 어쨌든 한반도 평화, 인권, 정치적 그 성숙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거고요. 너무 과찬인가요? 국회의원전에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무슨 법 로비하고 뭐 네. 세월호 이태원 하려고 하는데 네. 국회가 마음처럼 좀 안 따라주네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국회의원을 한번 하시지 그러세요. 국회의원을 해도 한 10번은 더 했어도 되는 분인데 하여튼 어쨌든 평생 그 시민운동과 평화운동, 인권운동의 관점에서 오늘 북한 정세 그리고 중앙정치에서의 선거법 협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좀 앞서 쭉 설명드렸는데요. 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쏜 거예요. 하늘에 대고 위성을 발사했는데 땅에서 그 재래식 무기의 어떤 충돌을 막고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제발 좀 완화하자. 그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우리 좀 군사적 충돌하지 말자라고 9.19 군사 합의를 했는데 이 가드를 우리 스스로 내려버렸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오늘 제가 하실 말씀을 서두에서 다 해주시니까. 네. 우선 그래서 뭐 왜 그랬을까부터 얘기를 하면 네. 사실은 하노이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를 위한 역사적인 협상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북미 간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북한은 서로 신뢰가 없으니 단계적으로 하자 이런 입장을 취했고 네. 그거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이 제재를 좀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핵미사일 실험을 유예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의 선제적 조치에 대해서 니들이 조금 답을 주면 나갈 수 있겠다는 입장을 취한 반면 네. 미국은 아유 불신이 있으니까 너 다 까라. 다 깐다는 의지라도 보여라.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조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깨졌어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깨졌으니까 다시 모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불신의 간극을 서로가 확인한 뒤에 협상이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협상이 멈췄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협상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이제 힘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천명을 하고 지금까지 북한을 계속 압박해 왔어요. 힘을 통한 평화. 힘을 통한. 근데 사실은 힘을 통한 평화를 보여준 게 없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반 동안. 확장 억제를 해도 안 되고 뭐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한다 그러는데 맞아 군사적 위기만 고조되고 북한은 이 기회를 핵미사일을 더 고도화시키는데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통한 평화를 말은 했고 우리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하겠다고 그랬는데 효과가 전혀 없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좀 북한을 아프게 하고 싶은데 제재도 안 통해요. 제주도. 왜냐하면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중국한테 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네. 노력해달라고 얘기를 하기 말도 못 꺼내. 말도 못 꺼내. 왜냐하면은 한반도 문제는 제껴놓고 미국은 중국이랑 예. 싸우는데 관심이 있고 네. 한국은 거기에 막 행동부대로 나서고 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도 싫지만 괜히 앞장서는 한국이 더 좀 꼴보기 싫은 불편할 거예요? 거잖아요. 아, 불편하다. 아, 이게 점잖게 점잖게? 중국은 하기가 불편하다는 네, 입장을 불편하다. 아주 점잖게 취하고 있어요. 네. 막 뭐 너 나쁘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렇지만 이제 만남을 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버리지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은 이제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미국을 상대로는 장거리. 네. 괌이나 오키나와나 일본 열도에서 중거리. 네. 그다음에 단거리. 게다가 이제 장사정포도 개량해서 거기에 소형 핵도 시켰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모든 단계에서 이제 핵미사일 능력을 하고 있으니까 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텐션을 높이더라도 내가 뭔가 북한의 제재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죠. 네. 그리고 또 긴장이 강화되면 또 국내적으로는 이른바 안보 논리를 동원할 수 있는 어떤 룸이 생기는 거니까 사실은 위성 발사하고 네. 적경 지역에서 이게 군사합의서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 같은 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네. 그냥 아무 조치나 취하는 거죠. 아무 노래나 막 부르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만 그 결과는 네. 안보 딜레마가 세지고 더 말하자면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예. 높아지고 예.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 아무 조치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 조치가 아니라 예. 굉장히 심각한 조치를 취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동안 남북 간에 수많은 합의가 있었는데 북한이 먼저 깨버린 적은 있어도 우리가 먼저 깬 적은 없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니 설령 북한이 비정상적이고 막 함부로 행동하고 다 깨버린다고 해서 아니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형법을 없애버릴 거냐 그렇진 않지 않냐. 제도를 정하고 그 제도를 지키도록 규율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 없애. 이게 말이 되냐라는 이제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 제목을 보면 군사 분계선 정찰 재개 안보 정상화가 시작됐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보 정상화 맞나요? 네, 진짜 네. 조선일보의 레토릭은 늘 감탄스러운데 뭐 근사해 보이잖아요. 네. 뭔가 비정상적이었던 게 네. 제대로 회복된 것처럼 예. 사실 회복된 게 아니라 깨진 거 아닙니까? 사실은 군사 분계선 군사 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됨으로써 안전보장 장치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해야 맞죠. 그렇죠. 예.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예방 기능이나 대비 기능이 예. 사라졌다. 예. 군사적 불신이 더욱 가중될 위기가 예. 생겨났다. 예. 이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심지어 우방국인 미국도 아마 그런 걸 국지전인 같은 게 일어나서 통제할 수 없는 분쟁으로 일어날까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막 전쟁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거 다 예측해서 일어난 전쟁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예. 팔레스타인에서도 이렇게 예. 큰 분쟁이 일어날 거라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 우발적 충돌이 지금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이게 통제 장치가 없다는 게 전 세계의 고민인데 네. 이거를 안보 정상화로 묘사한다는 것은 네. 물론 무조건 힘을 기르고 상대를 압박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어떤 신앙 같은 안도감을 줄지는 모르지만 네. 많은 사람들에게는 또 여기서 경제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사람들 정경제에 살아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정상화냐 위험의 시작이고 위협의 확대다. 위협의 확대다. 그리고 딜레마가 본격화됐다. 예. 이제는 예. 무슨 수를 해도 예. 이걸 멈출 수 없는 어떤 쳇바퀴가 시작됐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사실은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위험의 시작이고 위협의 확대고 지금 안보 딜레마가 본격화되고 있는 이런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인데 소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보수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가 안보 정상화가 시작됐다라고 일종의 선포를 하는 이런 참 황당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만 보면은 정세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겨레나 경향신문
그리고 취재 편의점을 함께 보셔야 된다라는 취재 말씀. 편의점 꼭 예, 보셔야죠. 취재 편의점 꼭 보셔야 됩니다. 항상 예. 비판적이고 네. 엄정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욕도 많이 먹습니다. 예. 수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9.19 군사합의 조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유독 왜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정찰 금지에 대해서만 효력 정치를 원포인트로 했을까요? 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유엔사에서도 보고서를 냈는데 네. 드론이 상호간에 왔다 갔다 한 것이 정전협정 위반이다라고 그저를 판단한 바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사실은 군사 정찰 위성을 핑계로 예. 군사합의서 효력 정지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내렸지만 국방부나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군사합의서 효력 정지를 해야 된다라고 네. 주장해 왔어요. 거기에 이제 논리적 근거로 된 게 이런 겁니다. 북한이 군사합의서를 많이 어겼다. 네.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누가 많이 어겼는지는 또 네. 하더라도 많이 어겼다면서 근거로 된 게 뭐 3,600번. 네. 어겼다. 뭐 어겼다는 건데 네. 저희가 그 3,600번이 도대체 뭔가 뭔가.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포탄 발사한 거는 뭐 100여 발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포문을 열었다. 이게 이거 예, 마이크 덮개 예. 이거 뺐다. 예.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 번. 이것도 한 번 해가지고 네. 이렇게 다 한 걸 네. 하니까 총 3,600회라는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이제 장사정포 위협 같은 거에 대해서 어쨌든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서 네.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게 이 예. 합의서니까 예. 이게 방해가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로 된 게 그거였기 때문에 네. 그것을 정찰하려고 그러면 네? 접경 지역에서 네. 그러니까 정찰 자산을 많이 띄워야 된다. 그게 안 돼서 만약 장사정포 같은 거에 대해서 정찰 감시를 못한다. 뭐 이런 주장이죠. 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이거 뚜껑 여는 것까지 감시하셨잖아. 네. 3,600번 셌으면 네. 정찰된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물론 국방부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본 거다. 그냥 근데 봤다. 산에 가려서 있는 거는 아직도 못 봤기 못 봤다. 때문에 3,600번보다 더일 덤쓸 수도 있다. 라고 그러니까 주장하는. 정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고고도 정찰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네. 예. 미국 한미연합 그렇죠. 한미연합. 전력으로도 예, 예. 그렇고요. 고고도 감청 장비는 더더욱 많죠.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을 휴전선 인근에 띄울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네. 뭐 어쨌든 그거를 부각시키는 방안으로 군사합의서를 다 깰 수는 없으니까 네. 일단 비행금지 구역에 관한 것부터 먼저 깨서 약간 정부도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막 핵 미사일 개발하는데 네. 다른 레버리지, 다른 수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걸 한 번 깨버려 가지면 안 돼요. 살라미로 조금씩 해가지고 네. 나도 수단이 있다는 걸 좀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예. 단계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작이지만 앞으로 더 얼마나 확대될지 늘어날지 완전히 그렇죠. 다 깨버릴지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어제부터 우리 군이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 정찰기 금강, 백두 이거 다 투입했다는 거거든요. 군사분계선 인근에. 행동 개시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논리를 정당화하려고 그러는 건데 네. 말 그대로 이런 게 네. 정찰 위성 감시를 위한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예요. 또 북한이 그렇게 군사합의서를 많이 어겼다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 할 때 네. 논리가 남한이 먼저 깼다였어요. 왜냐하면 전단 보내는 거 막지 않는다. 그렇죠. 예. 상호 적대행위 금지하도록 한 게 확성기. 군사합의서인데 이거는 심리전이다. 사실상 심리전을 방지하니까 심리전은 군사적 행동인데 네. 남한 정부가 이걸 하고 있다. 게다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도 예. 안 하기로 약속했었는데 처음에는 조금만 하는 거야. 예전처럼 대규모 안 해. 그러더니 네. 곧 정상화하더라. 이거는 위반이다. 이러면서 네. 이제 항의했거든요. 근데 이제 남한은 이런 거예요. 한미는 기본적으로 군사 능력이 네. 고고도, 그 다음에 장거리, 예. 정찰, 감시 능력도 예. 있고
공격 능력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휴전선 인근에서 장사정포를 전진 배치한다든가 네. 아니면 공군 훈련을 하더라도 네. 휴전선 인근에 살 필요도 없어요. 그러네요. 여기서 쏘면 300km를 날아가고 날아가서 타격을 정확히 정확하게 공격하는 하는데. 미사일공이라는 네. 게 굉장히 많으니까 굳이 거기에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합의서 정신이 위반됐어요.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잖아요. 공중과 해상에서. 그러네요. 그런데 접경 지역에서 안 한 거니까 네. 나는 아니야라고 우길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회피할 근거가 있는 거죠. 아. 말하자면 북한과 남한의 재래식 군사력의 격차 때문에 휴전선 인근의 군비 통제가 가져오는 네. 약간 데미지라든가 아니면 그것에 따른 불이익은 네. 솔직히 말하면 북한이 많고 북한이 많지만 핵 문제나 평화 체제를 통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군비 통제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서 합의한 건데 예. 선언 정신이 이행 안 된다. 예. 북미합의도 깨진 판에 서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나 그럼 군사합의서 깰래. 군사합의서 필요 없어라는 얘기를 많이 해온 건 사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군사합의서는 북한이 깬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 해보면. 예. 근데 어쨌든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떻게 서로에 대한 위협을 줄여나갈 것인가라는 진지한 관심을 갖는다면 예. 합의서를 깨서 더 서로가 막 나가자라고 할 게 예. 아니라 실제로 그러면 위성이나 미사일은 미사일 단위로 네. 이 재래식 군사 위협을 실질적으로 서로 어떻게 감수할 것인가는 감수할 것인가. 네. 그리고 신뢰는 또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단계 각각 해야 되는데 네. 섞지 않을 걸 섞는 거예요. 근데 굳이 대비를 한다면 북한 정찰위성 쏘는데 그럼 남한 정찰위성 안 쏠 거냐. 써야 돼요. 이게요. 북한 정찰위성 쏘는 거는 분명히 유엔 안보리 위반은 사실이에요. 예. 근데 군사합의서에는 제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걸 군사합의서 문제로 적용하려고 그러면 네. 이게 군사합의서 위반이라고 북한을 얘기하려면 남한의 위성 발사도 군사합의서 위반이라고 주장해야 돼요. 유엔 안보리 위반은 아니에요. 이거는. 예, 예. 왜냐하면 남한은 핵을 개발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남북한 군사합의서는 핵 문제가 없거든요. 네. 둘 다 군사적으로 이용될 이중 기술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굳이 말하자면 남북 간에는 이거 둘 다가 말하자면 연관성이 있는 건데 남한 곧 정찰위성 발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30일 날 예정돼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 남북 간에 지금 서로 쏘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앞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핵심은 남북 간에 상호 간에 뭐 총 쏘고 싸움하려고 전쟁하려고 하지 말고 평화, 한반도 평화 구축해서 좀 조용히 좀 살자. 싸우지 말고. 이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처럼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데 얼마 전에 유엔에도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반도 위협을 낮추는 게 핵심인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군사 합의도 하고 남북 간의 협정도 맺고 했지만 잘 정착이 안 되는 문제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시민사회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유엔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유엔 간 배경부터 설명드리면 사실 저희가 하노이 노딜 다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노이 노딜 이후에 그 정부들 협상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 네. 그래서 한반도에 사는 시민들하고 나아가서 전 세계에서 한반도 문제를 굉장히 걱정 어린 눈으로 보고 있는 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네. 문제를 협상을 통해서 예.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한반도 평화 캠페인을 3년간 했어요. 그때 할 때는 협상이 그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정전 70주년이 되는 2023년까지는 뭐라도 평화협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협상이 한 단계 진전된 상황을 우리가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보자. 목소리를 높이자. 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유엔에 전달하고 한국전쟁 당사국 네 나라에게 전달하자 해서 서명을 모았는데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평화협정을 만들자는 캠페인을 했는데 사실은 제발 전쟁만은 막아보자. 이런 캠페인으로 아이고야. 2023년에는 진행됐어요. 예, 제발 그렇게, 전쟁만은 막자. 모인 서명을 가지고 유엔 사무처와 유엔에 있는 한국 당사국들의 대표부에 전달하려고 유엔을 찾아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달한 건 그거예요. 힘을 통한 평화를 다 주장하고 있다. 미국도 힘을 통한 평화, 한국도 힘을 통한 평화, 북한도 힘을 통한 평화. 다 모든 한국 전쟁 당사국이 힘을 통해서 뭘 해결하겠다는데
여기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안전이 보장된 안보가 정상화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안보 딜레마가 심화되는 것 같고 예. 비핵화는 아예 이제 이슈가 없어졌어요. 예. 윤석열도 북한 비핵화지만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기보다는 우리도 핵무장할래, 우리도 핵 공유할래, 아니면 언제라도 미국이 핵으로 북한 공격해줘라는 옵션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나토식 해결. 네.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목표가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뭐 한미일 하면 좋은 것 같지만 이렇게 진영화됐을 때 네. 우리가 분단도 됐고 전쟁도 겪고 냉전도 겪었는데 네. 아무것도 안 먹히는 상황이 왔어요. 제재도 안 먹히고 네. 한중 관계도 악화되고 이런 뭐라 지정학적 덫에 걸리는 상황만 되니까 이런 방식 말고 평화 협력으로 해결하는 평화 우선의 원칙을 유엔이 좀 적극적으로 밀어줘라. 네. 그걸 지지해줘라. 예. 그리고 각 나라도 그걸 좀 앞장서서 정책을 전환해달라. 이걸 주장하러 갔는데 뭐 지금 다 전 세계가 전쟁 분위기고 그러니까 네. 사실 한반도 문제가 주변화되는 게 사실입니다. 아, 그리고 유엔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완전히 모든 걸 닫아 걸고 그게 또 코로나 같은 핑계도 있으니 네. 뭔가 접촉할 방법이 없다. 유엔에서 북한을. 네. 그래서 인도적 지원도 사실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면 아무리 핵 문제가 심각해도 조건 없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촉 자체가 끊어져서 참 걱정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이제 뭐 유엔 관계자들이 남한 정부를 비판하진 않겠죠. 네. 하지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엔이라도 적극적으로 인도적 지원이나 민간 접촉을 좀 적극할 수 있도록 네. 도와달라. 그랬더니 한국 정부 입장은 어떠냐. 라고 오히려 한국 시민사회에게 유엔 관계자가 물었다는 거예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아이고야. 대답했어요. 예. 우리 정부가 한반도와 관련해서 인권 문제를 최근에 강조하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 예. 그래서 우리도 북한 인권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 그런데 민간의 입장은 네. 북한의 인권 문제도 관계 개선 노력이나 접촉이나 네. 이런 거를 많이 해야 인권도 개선된다고 믿고 있는데 네. 우리 정부의 시각은 다른 것 같다.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을 강조하면 민간 접촉조차도 차단하고 민간 접촉에 불법이 있는지 삿삿이 뒤져가지고 조금이라도 불법이 있으면 낱낱이 다 압수수색하는 구속 벌금 이런 걸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유엔 관계자들이나 예. 또 심지어 미국 관계자들도 조금 의아하면서 그래도 민간 접촉은 인권을 개선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특히 대면 접촉만큼 저쪽의 어떤 개혁이나 개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없는데 왜 그런 입장을 취하는지는 잘 이해가 안 간다. 유엔 좀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엔 관계자가 한국 정부가 이를테면 북한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 뭐 북한 인권 관련돼서 재단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접촉인데 민간 접촉은 또 막고 혹시라도 그 사이에 불법적 요지가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압수수색 구속 이런 그거 안 했다고 통일부 직원들 징계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게 좀 모순이다. 뭐 이런 건가요? 모순이죠. 왜냐하면 유엔 그 개발 협력이나 인도 지원하는 단체들 그다음에 인권 문제에 제일 적극적인 유럽의 국가들 스웨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하면 더 민간 접촉을 할까 계속 창구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니네는 창구가 없니? 니네는 지금 북한 민간이랑 접촉하는 게 있어라고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행하지만 없다. 아니 스위스, 스웨덴도 찾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한국 니네는 없니? 이런 걸 묻는 거예요. 네, 국제사회에서. 그렇죠. 스위스나 이런 나라들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북한의 대표부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얘기 나온 건데 우리 직전에 평화재단하는 법륜스님도 뉴욕과 워싱턴을 비슷한 루트로 도우셨는데 그분이 이번에 7.27 그 정제 70년에 종교 지도들과 함께 입장을 발표한 게 아니 뭐 핵 문제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도 미국이 북한이나 연락사무소라도 빨리 개설해라.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개입을 하고 비판을 하려 해도 그걸 통해서 하고 협상도 거기서 해라. 그래야 핵 문제도 풀리지 않겠냐.
관계 개선 우선 접근법을 취하라라고 권고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들이 사실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외면하고 있지만 비교적 중도적인 분들 속에서도 아 이건 그대로 가면 악순환만 계속될 뿐이다. 네. 이런 생각들이 지금 많이 커지고 그렇군요. 주류 언론들이 이런 걸 통 다뤄주질 않으니까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그 법륜스님 같은 분도 미국이 북한의 연락사무소라도 설치하고 그걸로 서로 소통을 하면 그럼 좀 관계 개선이 되지 않겠냐라는 진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한반도의 위협이 커지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화 캠페인 이거 어떻게 대응을? 사실 원래 3년 캠페인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네. 올해 해 보니까 네. 진짜 우발적인 충돌을 막고 진짜 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는 거를 어쨌든 그 평화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 네. 너무 시급해졌어요. 네. 그리고 그걸 악화시키는 자극적인 군사적 행동을 멈추기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도 예. 커져야 된다. 보세요. 이번에 군사합의서 사실은 일부 하니까 북한은 얼씨구나 좋다고 그래, 바로 나는 맞아요. 모든 거에 구속받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요. 바로 받지 않습니까? 예. 남한이 이렇게 하면 북한이 어머 겁나 할까봐 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벌써 입증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사실은 그래 끝까지 가보자 결심할 수 있는 거는요. 남한보다는 북한이 더 쉬워요. 언제나 그랬잖아요. 벼랑 끝전술 북한이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한은 벼랑 끝전술도 못할 거예요. 우리는 잃을 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가진 게 많아서 적경 지역에 얼마나 많은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수도 서울이 접경 지역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맞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접경 지역이다. 지금 이런 그럼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가드를 푼 거잖아요. 예. 진짜. 예.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수도 서울이 위험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점에서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유엔에 가니까 또 하나 묻겠어요. 니네 정부는 입장이 뭐예요? 하는 거 못하고. 예.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평화적인 접근을 하자고 그러니까 그러면 정부 말고 국회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정전 70년이 됐는데 협상도 깨졌는데 문재인 정부 때 여당 하던 당이 여전히 그래도 국회는 다수당이다. 근데 한반도 평화 결의안 같은 건 없니? 정말 창피했어요. 미안한데 우리 정부도 국회도 우리 헌법기관 어디도 한반도 평화를 호소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확실한 어떤 문서가 없다. 아유, 갑자기 얼굴이 확 뜨거워져서 이거를 유엔이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뭐 유엔이 얘기한 건 아니지만 질문을 한 거죠. 그래 정부와 그럼 국회는 어때? 당신들 아니, 정부는 니네 어떤지 알겠어. 뭐 힘에 의한 평화 알겠어. 시민사회 당신들 캠페인하러 여기까지 온 거 알겠어. 정치권 입장은 뭐냐? 그러면 정치권 입장은 뭐냐? 국회는 뭐 하고 있냐? 한반도 평화 결의안 같은 것도 없니?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정부한테는 정책 변경을 요구하지만 국회의원들 만나면 미국 국회의원들 만나면 미국에서 종전 결의안 처리해달라고 그러거든요. 미국에서 종전 결의안 발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가면 그 종전 결의안에 관심을 표명하고 해요. 사실 창피한 일이죠. 그 국회의원들 미국 가가지고 그래 셔먼 의원이 무슨 의원이 발의했는데 몇 명 모았어 막 이런 거 챙기고 제발 해달라고 말하고 오거든요. 정작 우리는 넌 뭐했니 소리 듣는데 넌 뭐했니? 넌 뭐하고 있니? 너는 우리 국회에서 지금 뭐하고 있니? 남의 나라 가가지고 미국 가서 종전결의안 발의했어 고마워 땡큐 하고
있고 네. 정작 국회 안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뭘 하고 있니? 이번에도 위성 발사에 대해서 네. 문제 제기하는 코멘트는 민주당에서 하셨어요. 네. 도발이다. 네. 근데 민주당 정도라면 북한이 네. 도발하는 거 분명히 우리 위협감을 느끼죠. 네. 핵도 가지고 있고. 근데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된 데는 우리가 자극한 면은 솔직히 없는가. 왜냐하면요. 제가 어디 가서든 이 얘기를 하는데 미국 가서도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네. 남한의 1년 국방비가 네. 북한 전체 GDP의 1.5배예요. 북한 전체 GDP. 문재인 정부 때 급속히 늘어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냉전 끝난 이후에 냉전 끝날 때는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네. 냉전 끝난 이후에 지금까지 최소로 쳐도 예. 남한이 지출한 전체 군사비 한 30년 동안 지출한 군사비는 북한이 뭐 탈탈 털어서 뭐 인민들 군기나 군사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북한이 지출한 군사비의 10배가 넘어요. 우리가. 그러면 장윤선 예. 우리 기자가 국방장관이 되신다고 생각해요. 북한 국방장관. 예. 북한의 핵무기가 땡기지 않겠어요? 싸게 싸게. 한 방에 어쨌든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수 거니까. 있겠다. 북한을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상대를 자극하는 요소가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북한이 좀 삐딱하게 굴더라도. 근데 그 의지를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좀 미온적으로 보였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야당이 된 다음에도 정부가 저러고 있는데 견제구를 제대로 날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점에서 좀 민주당에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입장입니다. 네. 아, 진짜 좀 부끄럽습니다. 의석은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사실은, 의회 권력에서 뭔가 좀 항상 뒤지기 때문에 힘이 없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무려 180석이나 몰아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 결의안 하나 내지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발의는 했는데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발의만 하고 처리는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그리고 최소한 이런 상황이면 야당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안 하고 있다. 이거 좀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항해사님께서 이태호 사무처장 많이 늙었네요. 유유하셨어요. 네, 피부는 아직 적다는 얘기를 검버섯 생기고 뭐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사무처장 아니시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승진했어요. 우리 운영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자, 하여튼 저희가 지금 이태호 위원장이 이렇게 늙어가면서 힘들게 한반도 평화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캠페인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국내 현안 좀 여쭤볼게요. 이 선거법 관련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 저희가 그 국회 상황이 갑자기 뭐 본회의가 취소가 되고 해가지고 김영배 의원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그냥 서 있다. 선거법이 그냥 서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예, 얼마 전에 토론회도 여셨고 그 자리에 야당 국회의원들도 오고 했는데 자, 시민사회는 이번에 선거제도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애초에 사실 이 선거법 개정이라는 게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동안 정치권이 너무 사실은 이런 걸 기능 부전이라고 그러죠. 좀 정책의 다양성, 그러니까 민의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고 그래서 맨날 도로 그 국회가 아닌 그래서 양당의 과도 체제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현대 사회에 얼마나 많은 쟁점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국회가 다루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랬는데 또 마침 촛불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촛불도 결국은 우리가 다 해낸 것 같지만요. 연합을 해서 이룬 거예요.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도를 넘어섰다. 세월호 문제도 그렇고 국정농단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당의 일부도 같이 해서 탄핵을 처리하고 그래서 탄핵이 국회에서 사실은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또 국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촛불 집회를 해서 그 여야 합의를 압박해내고 그래서 촛불로 이제 정권도 바뀐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사실은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제는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정치도 교체돼야 된다는 네. 여론이 일어났고 그래서 개헌 논란. 이거 개헌이 아니라면 최소한 선거법이라도 비례성 있게 바꿔야 된다라는 민의 때문에 여야가 마주 앉게 됐고 그래서 여당도 불가피하게 합의서 썼다가 네. 아유 나 안 하겠다 강짜도 부리다가 해서 통과된 게 연동형 비례대표. 네. 예. 저 입장에서는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 제대로 하려면 사실 비례의원 수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자면 의원 수도 좀 늘려서 실제로 독일식이나 유럽식으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네. 뭐 캡 씌우고 무슨 제한적으로 그래서 약간 지금은 제한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됐어요. 네. 준연동. 준연동형. 네. 아, 그 단어가 생각 안 나가지고 준연동이 되는데 네. 그것조차도 네. 일단 야당에서 먼저 위성정당으로 취지를 망가뜨리고 네. 당시 여당이죠. 네, 당시 여당. 당시 여당 민주당이 아유 우리도 안 하겠다고 그랬다가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 돼. 예, 이렇게 됐죠. 해가지고 사실 취지를 완전히 망각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준연동으로 애매하게 된 선거 제도를 네. 훨씬 원칙적으로 개선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그걸 논의해 주길 기대했어요. 네. 근데 선거법 개정에서 그 논의를 하는 듯 하더니 네. 아유 여야 합의로 잘 안 되네. 이견이 있어. 공론화 해봤는데 아유 공론화 그 자체에 대해서 야당이 여당이 이제는 여당이. 국민의힘이 난리를 치고 그래서 아유 못하겠어. 근데 위성정당 또 하면 안 되겠다고 약속도 했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네. 과거로 돌아가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부가 그렇게 검토하고 예. 있고 예. 아닌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시민단체들은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저도 여야 제1당, 제2당이 예. 담합을 해서 예. 비례대표 제도를 연동형이 아니라 예. 예전식으로 분리형으로 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촛불 이후의 정치개혁에 대한 민의 전체에 대한 도전이다. 전체에 그 대한. 다음에 군소정당과의 관계에서는 완전히 루비콘강을 건너는 거다. 예. 이거 하면 그냥 자기들끼리 다 해먹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이다.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 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저희가 배수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배수의 진을 어떻게 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행동할 계획이십니까? 사실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여기서 솔직히 인정해야죠. 배수의 진을 쳤는데요. 네. 솔직히 이게 문제인데 촛불 이후에 또 큰 성과는 뭐냐면요. 정당들이 조금씩 정상화되거나 네. 정당들의 힘이 강화됐다는 겁니다. 촛불을 통해서 정치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정당이 많이 가입했습니다. 네. 그게 전혀 나쁜 것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정당이 여야 제1당이 당원 정치적인 당원 수로 하면요 1,000만 명의 당원을 갖고 있고 1,000만 명이요? 예, 이름만 건 사람들. 근데 권리당원으로 해도 예. 각각 100만 명이 넘고 200만 명이 육박합니다. 민주당은 240만 명이라고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100만 명이라고. 예. 제가 옛날 데이터군요. 벌써 예, 240만이잖아요. 예. 240만이면 어떻게 됩니까? 인구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수죠. 그렇죠. 전체 유권자로 하면 거의 10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넘버 3다. 네. 그러니까 제일 많은 데가 중국공산당. 그 다음에 북한의 조선노동당. 그리고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자,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정당이 대중 기반이 있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자력화됐어요. 자기 충족적이란 말입니다. 네. 당원들이 요구해서 우리 당이 이걸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라고 하면은 당원 민주주의. 네, 예. 당원 민주주의는 중요한데 네. 당원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배타적이 되고 네. 어떤 충고도 힘이 없어. 200만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민주노총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도 우리보다 힘이 더 세. 반작용인데 왜냐하면 네. 이렇게 조직 대결로 가면 예. 이쪽도 조직된 힘으로 규탄을 하거나. 근데 옛날에는 민주당이 그런 당원이라는 기반을 가지지 않을 때 네. 미호도 다시 한번 하면 사람들이 당원이 아니어도 네. 그래 미호도 다시 한번 했어요. 이제는 미호도 다시 한번 하는지 않아요. 니네도 센데 니네 세면서 센 척은 그렇게 다 하면서 뭐 할 때는 우리 당 하면서 뭐 선거 때만 가면 미호도 다시 한번이냐?
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래. 뭐.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민주당이 부족하지만 도와줘야 된다 그랬는데 민주당은 워낙 요즘은 자기 정치가 강하니까 그리고 시민단체 얘기할 때는요 자기 정치를 핑계로 시민단체에 휘둘리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당원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는 좋은 현상인데 네. 어떻게 폭넓은 연합 정치를 가겠다는 게 당과 당원들의 의지로서 확인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전번 토론회 가서 제가 한 것도 그래요. 그 강력한 정당을 밖에서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지금 없다. 근데 그렇게 가면 나머지가 등 돌리는 거에 너희들도 당신들도 수단이 없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될 거다.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요. 네. 위성정당까지 해서 다른 정당 먹을 것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이른바 개혁을 위한 동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180석 차지한 다음에 아이러니인데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혁을 못하게 됐어. 그때는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서 개혁을 못한대. 민주당이 독점했기 때문에 네. 원래 연합으로 만든 정권이고 연합으로 만든 개혁의 국면인데 네.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남의 것까지 다 가져가서 그 민주당이 180석을 얻는 순간 정권교체 여론이 생겼고 그 정권교체 여론 때문에 민주당은 180석 가지고 국회에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전전긍긍하느라고. 네. 근데 또 다시 뭐 단독으로 과반할 수 있게 힘을 달라?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도 심판 대상이지만요. 정확히 국회라는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심판 대상인 거예요. 다수당이니까. 다수당이잖아요. 네. 다수당인데 뭐 국회가 했어요? 효능감이 없었다? 일당이 심판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길게 얘기해서 얘기했는데 네. 민주당은 늘 정치공학을 해. 그래도 지금 보니까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이 많고 그거 분석해 보니까 네. 여당으로 갈 편은 없다. 아마도 우리가 단독으로 집권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공학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 정치공학의 반론은 또 금방 뒤집혀져요. 이준석 당 생긴다 그러니까 네. 공학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인기가 있었다면 이준석 당이 가겠어요? 윤석열 심판하자는 다 민주당으로 일로 오겠지. 보이죠. 근데 민주당이 워낙 인기가 없으니까 이준석한테 다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은 연합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조금 의석에 손해를 보더라도 네. 다른 정당과 함께 이기겠다. 지더라도 다른 정당과 손잡아서 지겠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이 네. 지구도 이겼잖아요. 지난 총선에서는. 뭐 그런 배수진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너무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뭐 의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선거에서 반드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힘을 좀 실어줘. 네. 우리가 반드시 다수당이 돼야 돼. 그러니까 좀 불안한데 연합 정치했다가 니네가 우리랑 안 한다고 틀어지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좀 세게 밀어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뭐 국민의힘은 사실은 그냥 너무 욕망에 충실하니까 다 됐고 그냥 솔직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겠어 이렇게 이제 뭐 나오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눈치도 보이고 이랬다가 자칫 또 표를 잃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전전긍긍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야당 그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이 무슨 제안을 했냐면 그 소선구제로 결정은 났고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23대 24로 나눠서 뭐 23이든 24든 한쪽은 양당이 캡을 씌워서 나누고 나머지 23석 혹은 24석을 가지고 소수 정당이 경쟁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권역별 비례제, 권역별 병립제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 23, 24라는 셈법은 네. 지금에선 저 산수도 못하는데 너무 헷갈리고 일단 권역 비례제라는 것을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네. 이게 사실 소수 정당한테는 약간 상처를 주는 얘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정치적인 불신을 약해하는
권역별이라는 말 얼마나 근사합니까? 지역 감정도 없애고. 네, 예. 근데 권역별로 그렇게 큰 덩치로 나눠가지고 거기서 일정 표 이상을 얻게 해야 된다고 하면 네.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정당 지지율을 그 권역에서는 7%, 8% 뭐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으면 권역별로 의미가 정당 없어요. 지지율에 따라서 득표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다양성을 정당 지지율만큼 반영하겠다라는 것이 네. 권역별이라는 논리로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네. 저는 답답한 게 그거예요. 민주당이 일단 정의당이든 네. 진보당이든 최소한 원외 정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네. 원내에 있는 네. 소수 정당이라도 만나서 네. 얘기를 해서 우리 간의 쟁점이 이렇게 형성됐다라는 것부터 얘기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테이블이 밀실에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민사회. 근데 실제로 정당이라는 게 책임 있는 정당이고 지금 선거법 개정 논의를 한 게 벌써 기한이 지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네. 공론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연합정치판도 이렇게 구성하겠다, 저렇게 구성하겠다. 네. 뭐 이번에는 그러면 비례대표를 같이 내는 연합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얘기 전번 토론회 가서 어떤 당의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가 처음이에요. 진짜요? 네. 물론 어떤 당끼리는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당은? 네, 어떤 당한테는 없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원내 정당이었습니다. 원외 정당은 아니었어요. 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다시 심판 여론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양당 독식 체제가 계속 가면 사실상 뭐 87년 체제를 넘어서야 되고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되고 지역 정치를 없애야 되고 이런 수많은 정치에서 얘기는 있었지만 다 도로미 타불이 되는 거고 과거로 훅 가는 거고 촛불 이전으로 정치를 퇴행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시민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뭐 어쨌든 공익 로비의 대상인 것이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시민사회 입장에서는요. 국민의힘은 좀 어떤 태도예요? 거의 뭐 안 만나줘요? 예, 안 만나줍니다. 만나줘요? 예. 그래서 뭐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라면 아니면 다른 민생 현안을 위해서라면 국민의힘 지도부를 저희가 만나려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정치 개혁은 민감하다고 쳐요. 네.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피해자 가족들이 있는 건데 당 대표가 좀 이게 뭐 이태원 참사 특별관리는 만나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노하건 예스하건 그것도 잘 안 만나주고 있었거든요. 지금 세월호 일주기가 지났는데. 국민의힘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적어도 나와 다른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사회 세력에 대해서는 아예 문을 닫아 걸고 있고 좀 너무 좀 그 위성정당처럼 막 가는 경향이 있어서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고요. 다른 정당 민주당에 대해서도 문제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뭐 여기에 저희랑 늘 문제를 같이 하는 놈도 우리 당 지도부나 다른 의원들에게 연합정치라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설득해줘라. 연합정치 효과에 대해서. 효능감을 가져야 되는 거지 않냐. 예. 이러다가 같이 망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 근데 그것도 효능감을 저희가 어떻게 사전에 입증할 수 있겠어요. 정치가 생물인데. 그렇죠. 해봐야 아는 거죠. 하지만 이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효능감을 알 수 있는 감. 민주당은 역사적으로요. 네. 총선은 어쩐지 몰라도 단독으로 대선에서 이긴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늘 항상 연합해서. 어떤 연합이었어요.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는 연합 없이 했지만 예. 그거는 거대한 촛불연합이라는 저변이 그렇죠. 있었고 예. 그러지 않고는 정당연합이든 뭐든 다 했어요. 예. 그래서 집권을 했으니까 앞으로 윤석열 정부 심판하자는데 심판의 끝은 정권 교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권 교체하려면 총선 때부터 연합을 만들어내가지만 안 된다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치 교체를 통해서 연합을 하겠다는 건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약속이기도 네, 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약속이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민주당이 보이면 네. 적어도 안올표의 일부는 민주당에 갈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민주당에 대한 메시지고 네. 저희는 진보 정당에도 좀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정의당도 저희 토론회에서 한 말인데 예. 정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우리 표를 뺏어갔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맞는 말만 하실 거냐. 정의당 정도면 그래도 국민의 5% 이상이 지지하는 꽤 큰 정당이에요. 큰 정당이죠. 지금은 뭐 그 5%보다 낮아졌을 수도 있지만 예. 평균적으로는 5%, 10%까지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당이에요. 선거법이 제대로 돼 있다면 원내 교섭단체를 하고도 남았을 네. 한국 정치사에서 정말로 짱짱한 정치적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한 네. 굉장히 큰 중요한 정당이에요. 네. 한국 민주주의에 이 정당을 빼고 생각할 수 없는 정당이에요. 물론 예전에 민노당으로 통합돼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 정당들에게도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연합할 책무. 진보 정당끼리. 그 다음에 이 정당의 생존을 위해서 민주당과 현실적인 딜을 할 책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진보정당을 배신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삼고 처리를 해야 되고 네. 아이고 그 뒤에 진보정당 한 거 우리한테 너무 아팠다 짜증난다 재수 없다 이렇게 아니라 무조건 삼고 처리를 해야 될 거고 네. 진보정당은 아주 현실적인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3당이 안철수가 되고 제3당이 이준석이 되는 상황을 세상에 정의당이 그 옛날 민노당의 그 후계자들은 아니고 그 역사를 갖는 정당들이 그냥 손가락 빨면서 지켜보고 있어야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3정당의 지위가 이준석 정당이나 국민의당이었던 안철수 뭐 새정치 이런 쪽에 밀리는 거잖아요. 진보정당이 오랜 세월 역사를 써온 민주노동당부터 해서 정의당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진보정당 운동의 역사가 있는데 그냥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번에 원내 진출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전체적으로 제3당이 범진보, 범민주에 유리하게 작동했어요. 그렇습니다. 지지난 총선 2016년 총선에서는 안철수 정당 해가지고 박근혜의 그 정당이 3분의 2선 개헌선 확보할 걸 다 걱정했지만 예. 실제로는 이 제3당이 박근혜에 실망한 그 정당에 실망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전체적으로 여소야대를 만들고 그게 촛불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 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준석 당이니 뭐니 뭐 유자당이 많이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벌써 지금 제3당 얘기하면 그게 관심이 계속 가는 분위기로 그렇죠.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소야대가 돼도 엉뚱한 여소야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거의 피해는 진보정당도 같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심판하는 거에 대해서 아유 누가 돼도 좋다. 누가 되는 것도 민주주의다.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할 거는 분명히 아니라는 아니다. 거죠. 정의당. 윤석열 정부 돼서 이 후퇴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총선을 통해서 대선까지 연합 정치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책무는 네. 진보정당에게도 있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예. 근데 더 큰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유권자들도 또 정당들도 같이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다양한 의견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진보정당 교체합시다. 사회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요. 그리고 또 뭐 지금 말씀하시는 정치연합 역시 오히려 보수당 쪽과의 연합이 더 효과적이었다. 뭐 이런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는 주로 소수 진보정당의 완주를 주문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런 주장도 하시고 계시고요. 시민사회가 민주당과 뭘 딜을 할 수 있냐, 또 전달하시려는 핵심이 뭐냐, 이제 이런 질문들 올라와 있습니다. 책임과 명분만으로 해결이 됩니까? 뭐 이런 비판도 있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한반도의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롭게 좀
잘 살 수 있게 하려면 정치의 발전과 그다음에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제대로 수렴될 수 있는 국회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거, 표의 돈가성이 반영되는 국회,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미완의 민주주의에 살고 있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네. 예, 현실론 제가 말하는 게 당위처럼 얘기할지 몰라요. 네. 근데 저는 현실론을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보에서도 안보 현실주의라는 게 국방력 강화하고 힘을 통한 평화가 현실주의예요. 이런 거. 네. 현실주의의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화가 있습니다. 정치에서도 현실주의 우리가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 현실주의의 결과가 180석 민주당이었습니다. 그 뒤에 어떤 현실적 결과가 났는지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실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을 바꿀 능력 있냐 물으시면 없어요. 근데 일어날 현실에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현실을 보라는 겁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어떤 논리에 빠지지 말고 지금 생각보다 위기다. 여기 원래 질문하시려는 거 민주당은 단독 다수가 목표고 연합하면 200석인데 네. 아주 냉소적으로 웃기는 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금은 마음을 합할 때다. 그걸 합하게 할 능력은 저희는 없습니다. 예, 분명합니다. 그 점에서는 이상주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으면 우리 정치가 많이 후퇴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만큼은 저는 분명히 경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민주진보 진영이 연합정치로 200석 웃기는 얘기다. 낭만이다. 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민주진보 진영이 위기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연합정치로 내년 선거 국면을 돌파하지 않는다면 엉뚱한 제3세력이 한국 정치가 더 우파적으로 더 어떤 분들은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이탈리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예, 우파 정치가 횡행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격한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정말 진지하고 의미 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만간 또 모셔서 그때는 유쾌하게 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